한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안 주면 맞아 죽고, 다 주면 굶어 죽고, 덜 주면 보채 죽고, 잘못 주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그러긴 해요. 여기서 이제 지혜롭게 주시는 방법이 세금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요.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논하고 임야하고 목장농지하고 주택을 다 줬어요. 왜 그걸 줬냐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누군가가 자녀가 농사 짓고 있으면 이렇게 사전에 증여를 하면 세금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세법에는 농사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줬을 때 세금 감면이 있는 것인데 임야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6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제가 답이 없는데 저를 한 6번 정도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그분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임야는 어떤 게 있어요? 저기 있다고 그래요. 4km를 그냥 걸어간 거예요. 앞에 딱 갔는데 숲이 꽉 막혔어요. 그냥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밤나무가 심어진 거예요. 15년 전에 밤나무를 조성을 했는데 밤나무는 우리 세법에서는 과수원으로 보도록 돼 있고요. 그 과수원도 농지로 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농민이 받았으니까 이건 감면 대상이 되잖아요. 그 세금을 6억을 깎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러시겠는데 제가 이거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얼마에 파시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억에 파신다고 그래요. 30억 세금 얼마 나오냐고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럼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유기간도 따져줘야 되고,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는지, 그 다음에 이용사항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려면 기본 요소들이,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데, 덜렁 세무사니까 세금 얼마 나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곳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세금 절세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라든지, 이게 일선에 집 한 채인데 지금 양도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하세요. 이게 세금 얼마 나와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서 팔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세무사님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 고민을 해보겠죠. 그럼 판 돈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제 뭐 빚 갚는 데 쓴다든지 투자한다든지 다 거기에 맞게 또 절세 플랜이 또 있거든요. 복잡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전화상으로 하거나 어디 등산 가다가 툭 질문하거나 이런 거는 정확한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대면 상담을 꼭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유료 상담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슈가 있으면 세무사님 한 명 갖고 오지 마시고 두 분, 세 분한테 물어서 답이 똑같으면은 실행을 해도 되는데 서로 엇갈리면 또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이게 살아있는 생물 같아 가지고요. 케이스마다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쉽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네. 글쎄, 이제 경마는 말들이 앞을 이렇게 옆을 다 막고 말이 뛴다고 그래요.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잖아요. 옆을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주된 관심사만 보거든요. 주된 관심사만 보게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똑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아니, 내가 얼마에 팔 것이냐가 관심사예요. 돈을 내가 150억에 받기로 했으면 150억에 받냐 안 받냐 관심사예요. 깎아준다면 얼마나 깎아줄 것인지 이것만 서로 세워두고 집을 사고 팔면은 이사 갈 날짜까지가 이제 관심사겠죠? 이사 갈 날이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이제 돈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 관심사 몇 가지에 몰입돼 있으니까 세금 문제는 뒷전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세무사한테 상담할 때 집이 몇 채예요? 제가 한 채인데요. 몇 년 갖고 있었어요? 한 10년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회를 해봤더니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오피스텔이 사람이 살아. 그러면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는 무가주택이 있었어. 등기는 안 나 있었지만은 상속을 받은 집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택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열이 나면 무슨 약을 달라고 해열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약 이름을 말할 것이 아니라 약사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어떤 상태입니다. 그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뭔가 약을 사야 맞잖아요. 내가 열난다고 내가 결론 내려가지고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정당하게 내 몸이 치료가 되겠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부동산도 거래할 때 이 부동산 거래 가격만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방문객이란 시에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과거가 오고 현재가 오고 미래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오는 것처럼 부동산 하나를 거래할 때 이 모든 역사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 다 세금과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비과세가 될 거냐 안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예, 세금 돈 받는 것만 목적 달성을 하시고는 그냥 덜렁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도하시기 전에, 양도가 되려고 하면은 요걸 팔았을 때 이슈가 뭐가 있는지부터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돈을 어디다 처분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를 증여를 주는 게 나은지, 증여해서 파는 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아버지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팔고 증여하고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나면 세금은 최악이거든요. 최악이에요. 150억짜리 파신 분이, 어떤 분은, 예, 150억짜리 세금 30% 나오니까 45억 받고, 예, 팔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증여세 신고도 않고 10년 안에 돌아가셔 버리면 증여세 맞고 가산세 맞고 또 합산해서 상속세 신고 또 맞아요. 양도가액이 150억인데 세금만 105억을 낸 거예요. 70%를 낸 거죠. 그러면 세금 폭탄 맞는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시고 실행을 하고 오셔버리면 저희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세상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이 70% 정도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집 한 채밖에 없고 10억 미만이고, 그것 어차피 처벌한 대금 본인이 다 쓰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슈가 있는 분들 30%가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한 분만 갖고 되고, 복잡한 거는 두 분, 세 분 세무사님한테 확인해서 절세표를 충분히 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되 전화로 하지 말고 방문 상담하고 유료 상담해라. 반드시 꼭 사전에 상담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 같아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유형 중에 보면은 무사안일주의가 있어요. 무사안일. 그냥 그래 나 죽으면 너희들끼리 잘 타협해가지고 알아서 잘 나눠서 가져라. 이거 정말 무사안이에요. 이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특징을 아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단기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시면서 가족 간의 변화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재산의 변화 생긴 것을 다 고려하면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이 딱 이루어지면은 절세 플랜이라는 거 없어요. 이게 딱 남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누가 상속받아가지고 세금 얼마 낼 거냐 하면 결정되면 끝나는 일이라서 절세 플랜을 짤 수가 없어요. 이미 상속재산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미 노출돼 있잖아요.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다 노출돼 있고, 예금도 다 노출돼 있어요. 보험금도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다 모아갖고 얼마인지 봐서 세율 적용해서 세금만 매기는 겁니다. 상속세 절세 플랜은 안 나옵니다. 모든 거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절세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모님들이 대비를 안 하시면 남긴 재산, 현금을 예금을 남기면 상관없어요. 절대 부동산 못 지킵니다.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테란노 부근에 저희 상담 오신 분 중에 92세 되신 분이 600억짜리 건물 갖고 오셨어요. 92세에 600억짜리 건물 갖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속세 절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사전 증여하시고 10년 이상 사셔야 되는데 10년 이상 안 사시면은 똑같잖아요. 물론 극단적인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방법들을 다 날려버리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그럼 고스란히 있다가 상속 받아서 처분하시면 50%가 세금이거든요. 600억이면 300억 세금 내고 300억만 현금 남아서 써야 돼. 그래서 절대 그 부동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300억 세금을 어디서 낼 겁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지켜서 계속 관리하게 만드시려면 플랜을 미리미리 짜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상속은 딱 한 번 일어나요. 평생. 증여는 내가 주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증여는 줄 때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을 하면 계속 나눠서 줘가지고 조세피가 일어나니까 10년 단위로 합산을 시켜서 공제를 하고
과세 표준을 정해서 세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줘가지고 10년에 10억을 주게 되면 1억씩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모아서 10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상속세는 유산세.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에다 세율을 적용해요. 그럼 100억을 남겼다. 그럼 100억이 세율이 50%다. 그러면 50% 적용해가지고 세금이 50% 나간단 말이죠. 근데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예요. 증여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받은 사람이 5억 받았다. 그러면 20%밖에 세율이 적용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5억이니까 10명이다 그러면 수증자가 50억을 나눠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0% 세율로 증여를 해주니까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뭐가 또 딜레마가 있냐면은 자, 증여를 해줬으면 상속인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세 합산돼 버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만 지나면 괜찮아요. 5년 안에 돌아가시면 합산이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아들, 딸보다는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가 훨씬 유리합니다. 나무자식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사전증여를 플랜을 짜가지고 상속세를 절세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는 유산세인데 벌써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라서 분산증여를 하게 되면 세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두 가지 핵심, 예, 상속은 한 번밖에 안 된다. 증여는 수시택대로 가능하다.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부과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대라고 그러면은 증여를 3번 하시고 한 번은 마지막 상속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60대 증여, 70대 증여, 80대 증여를 하시고 남은 것을 90대로 갖고 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내 상속 재산을 자꾸 덜어내야 되거든요. 덜어낼 때 쓰는 카드는 어떤 분들은 꼭 아들, 딸밖에 안 줘. 그러면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며느리 사이까지 확대를 시키셔야 돼. 그럼 죽고 나서 얘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시라고. 이혼하면 다 이거 돈은 원위치다. 예. 조건부 붙이시면 되고 손자, 손녀한테 할증과세를 주더라도 예, 손자, 손녀한테 분산해서 주는 것이 세금을 줄여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증자 수를 늘려라. 예. 그래서 그런 자원을 많이 써야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전증여 플랜을 짜서 10년 주기로 계속 예, 상속재산을 덜어내야만이 상속세를 줄이는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금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는 것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5억 내외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계신 장모님께서 16억 내외의 아파트를 증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집을 받아서 팔고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지, 지방에 있는 제 집을 팔고 장모님 집을 받는 게 나은지 머리가 아프네요. 증여세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세무사님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글쎄 조건을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장모님께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실 것 같고 1세대 1주택 같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16억 내라고 그러면 예상 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아파트를 증여를 해버리면은 그냥 만약에 딸한테 한 사람한테 주면 이 증여세만 해도 지금 약 5억이거든요. 이 증여세는 돈 있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위까지 두면 조금 빠져요. 얘들까지 포함하면은 또 빠지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분으로 갖고 있는 이것도 다 1주택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준다는 자체가, 증여를 해준 자체가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버려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이것을 다 분산해서 증여해 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비과세도 안 된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지방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매매 방식으로 이걸 사는 것도 하나 방법. 사는 방법은 증여세 너무 크고 어머니 양도세가 적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냐면요. 예, 이거를 살 때 예, 가족 간 거래는 30%와 3억 중 적은 금액만큼 저가로 거래해도 예, 이 저가로 거래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5억에 매각을 했다 하면 2억 5천씩 돈을 쥐게 되죠. 그러면 이게 16억짜리 같으면 전세금이 한 8억 나올 거예요. 8억 나오니까 현금 8억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부부가 같이 사면은 네, 8억을 4억으로 나누고 30%는 1억 2천 정도 싸게 사도 되니까 2억 8천까지 사도 거래가액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5억을 팔아가지고 전세 끼고 이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매매로 오면은, 예, 지금 증여세 자체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집을 내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매매로 만약에 한다면은 5억만 가지고도 전세 끼고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 매각을 하셔가지고 현금으로 차라리 당신 전세 얻을 돈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자녀들한테 손자녀까지 현금으로 줘버리는 게 낫죠. 매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1세대 1주택일 때는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저가로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16억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16억을 낸다 하더라도 세금은 별로 기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예, 저가 매매를 하되 부공동으로 매매를 다 써라. 그 다음에 전세를 끼고 거래해라. 예. 부모님이 여기 집을 사는 조건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전세를 끼고 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세금만 남은 상태에서는 상속세가 거의 없잖아요. 기본공제 8억이니까 상속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굳이 다 갖고 오시려고 하지 말고 일부는 남겨서 상속으로 내려가고 일부만 갖고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두 가지 부류예요. 어떤 후배들은 저 선배는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저렇게 막 무엇을 하려고 그럴까? 그 욕심이라고 치부하는 후배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후배들은 저 선배님은 저 나이에도 저렇게, 예,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실제 상담도 하고 저렇게 어떤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하고, 예, 조금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그런 투로 얘기하시는 분 두 가지 부로 나눠지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이 싫으면 안 하겠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좋다는 거는 뭐냐면 나를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절박하게. 그리고 내가 가서 문제를 들어보면, 예, 내가 그 얘기를 풀 수 있는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되는 걸 보니까 저도 또 즐겁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를 또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연예인처럼 취급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역시 안수남이라는 그거를 인정해주고 받을 때 사람 심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정을 해주시고 나갈 때 저도 뿌듯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문가는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실력은 빌려올 수가 없잖아요. 돈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서 현재 경지에 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 가장, 예, 실수도 적었고 가장 그 전문적인 일도 해줬고 통찰력도 가장 많이 있더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현업에서 60대 중반 되면은 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왜 그렇게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 돈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남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활용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다 바라는 거는, 근무 중에 3일 동안은 제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데 가서 강의를 하겠다. 무료 강의. 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널리 전파하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한 번은 내가 강의를 들으러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고, 한 번은 온전히 제가 휴식을 취하겠다. 그래서 3일 정도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틀 정도를 회사를 위해서, 예, 제가 출근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은퇴라는 말은 성립이 없고요. 예, 제가 그냥 활동 못 하거나 몸 좀 놓거나, 예, 제가 이제 어떻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일을 그만두겠지만, 예, 저는 죽을 때까지 현업으로 현재 현업에 그대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구식, 그러니까 미국식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어 보는 게 꿈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토탈이 다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자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법률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세금 문제, 이것이 전부 다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가족 간에 이게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그 심리학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철학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족 간에 어떤 워크숍도 필요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없으세요. 애국서 이제 공부해갖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그 가족 간에 맺혀 있는 이런 부분들도 풀어주면서 가업 승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예,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탈 종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세무법인이 아닌 그런 다양한 걸 다 같이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 로펌 중심으로는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세무법인 중심으로 만들려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는 지금 양도상속 증여라는 것을 컨셉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해오고 있으니까 여기 머무르지 않고 거기까지 확대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